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윤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편집국장 이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윤균 대표가 국방TV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해서 채널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통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해서 국방안보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린다는 저희 채널의 약속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건강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신윤균 대표의 외부 일정 때문에 방송 촬영을 부득이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아직 완벽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 없이 항상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단신은 프랑스가 3.5세대 전차 개량에 나선다는 소식부터 일본이 나게시마를 불침 항모화시킨다는 뉴스까지 총 5개의 단신과 이란이 시리아에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 챌린저2 전차가 등판한다는 소식까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단신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육군이 차세대 전차 배치 전 과도기 전력으로 기존의 르클레르 전차 개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00여 대의 르클레르 전차가 XLR 모델로 개량될 예정인데 과연 얼마나 큰 성능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 전차는 1993년에 등장했던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입니다. 3.5세대 전차의 기준을 정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념비적인 전차인데요. 프랑스가 이 전차의 성능 개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량의 포커스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스콜피언 전투 시스템, 즉 우리 육군으로 따지면 아미타이거 4.0 정도 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신형 전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르클레르 전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아군이 획득한 표적 정보를 활용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갑도 약간 강화되고요. 전체적인 전자장비라든가 선전성도 크게 강화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 이른바 3.5세대 전차의 시조세라고 불리는 이 전차가 이번 개량을 통해서 얼마나 더 강한 성능을 갖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 HCV 도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신형 차량용 상륙 돌격 장갑차인 ACV 36대 구매를 결정하고 미국과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ACV, 우리 해병대도 사용하고 있는 AAV-7A1의 후속 모델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EFV라고 해서 궤도형 방식의 상륙돌격 장갑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시제품까지 만들어 놓고 이 장갑차는 너무 오버스펙이다. 냉전 끝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결국 이 장갑차를 엎어버리고 그 대안으로 산 장갑차가 ACV인데요. 이 ACV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차량용 구조를 채택하긴 했지만은 지금 AAV7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방 국가들은 상륙 돌격 장갑차, 즉 수상에서의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을 탑승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장갑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개발이 된다면 한국형 상장과 이 ACV가 서방 세계의 상륙 돌격 장갑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란 공군 파일럿들에 대한 러시아의 수호이-35 교육 일정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1월부터 수호이-35 전투기를 이란으로 가져가려던 이란의 계획이 틀어져 초도기 이란 인도 일정이 오는 3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란이 1월 달에 수호이-35 전투기들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생산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래 주인은 이집트 공군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져가려고 했다가 미국이 캐사 제재, 즉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이집트가 만약에 이 전투기를 인수하면 이집트에게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이집트가 인수를 포기했죠. 그렇게 24대가 붕 뜨게 된 상태였는데 러시아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 전투기들을 인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수호이 공장에서 그대로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이란이 샤이드 136 드론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1970년대 중반 팔레비 왕정 때 도입했던 F-14 전투기 이후에 이란 최강의 전투기가 될 전망인데요. 과연 이란의 이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F-35나 F-15I, F-16I 같은 신형 전투기들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기존 99식 전차의 뒤를 잇는 4세대 전차 개발을 거의 마치고 현재 모처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모티브로 삼아 개발된 신형 전차라고 하는데 모티브 삼은 신형 전차가 폭삭 망한 지금 과연 중국제 신형 전차의 운명은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원래 지금 러시아 육군의 주력 전차는 T-14가 됐었어야 합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까지 2000대를 찍어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호언장담은 허풍으로 드러났고 현재 러시아군은 T-70이나 T-80, T-90이 주력 전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T-14 전차를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던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죠? 네, 전선에는 등장을 안 했습니다. 러시아도 무서운 거죠. 자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합의 혹은 뭐 구형 전차에 파괴된다면 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테니까요. 이 T-14 전차는 러시아 전차의 기본적인 설계 사상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설계를 채택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포탑이 굉장히 작고 이 작은 포탑에 너무 많은 센서를 집어넣다 보니까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생존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 과연 중국의 이 신형 전차가 T-14 전차를 모티브로 삼았다면 그 똑같은 약점도 그대로 갖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앞바다의 작은 섬 마게시마를 통째로 미 해군 항모 이착함 훈련장으로 개조하는 대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활주로 공사를 우선 끝내고 2026년 말까지 지하 탄약고와 연료 보관 시설, 지휘소가 들어선 사실상의 불침 항모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동북아 지역 미군의 새로운 거점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게시마라는 섬, 사람이 조금 살긴 했었는데 지난해 전부 퇴거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온전히 소유권을 사들여서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활주로처럼 이 활주로를 포장하고 이 주변에다가 군사기지를 짓는다는 것인데요. 이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일본 규 남쪽에서 오키나와 군부를 향하는 저 지점, 출발 지점에 있습니다. 저기에 이 기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한 척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앞으로 중국, 동중국해에서 빠져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허구헌날 얻어터지는 이란이 시리아에 이란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정말 최강인데 정말 실제로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월 두세 차례 이스라엘의 공습에 시달리는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의 S-400, 미국의 사드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자국산 바바르 373 방공 시스템을 시리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과연 이 방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잦은 공습으로부터 아랍 동맹국의 국가 자산과 장병,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란제 방공 시스템인 바바르 373을 시리아에 배치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들이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 시각 1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바바르 373은 미국의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정상급 방공 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 400에서 500km, 미사일 요격 범위는 200km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바바르 373 배치로 시리아로 오는 모든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1990년대에 개발된 S-300 PMU-2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바바르 373은 이란어로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요격 시스템인데요. 이란이 호크 미사일, SM-1 미사일 등을 불법 복제, 리버스 엔지니어링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샤이드-4 미사일을 주력 요격 미사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이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 S-400이나 사드 수준의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고 있고
요격 능력 역시 강대국의 동급 시스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인데요. 서방 정보당국은 이 시스템이 북한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돼 북한의 번개 시리즈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공 시스템의 진짜 성능입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F-35를 잡아낼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과연 이란의 호언장담대로 바바르 373이 시리아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바르 373, 믿음 373이라는 이란제 방공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패트리어트를 담기도 했고 사드를 담기도 했고 유럽제 샘프티를 담기도 했는데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팔레비 항정 때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던 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스팔 미사일 그리고 케닉스 미사일 이런 미국제 미사일의 바디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미사일 기술들을 접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획득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갖추어야 될 것은 대부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도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두 종류가 식별되는데 멀티밴드라는 얘기죠. 이 레이더 외에도 이란이 공개하고 있는 UHF나 VHF 같이 장파장 레이더, 스텔스기를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알려진 그런 레이더도 추가로 갖추고 있고 미사일도 위에 핀도 있고 굉장히 좀 기동성이 괜찮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은 주로 램페이지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램페이지 미사일은 F-16 전투기의 하단에 한 4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개발했던 지대지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공대지 버전으로 개량한 물건입니다. 사거리는 150에서 200km 정도 나오고 속도는 마 2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최적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행 속도가 마 2에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최적이 작은 이런 미사일들을 요격하려면 전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의 준하는 수준의 요격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이 바바르 373이 그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는 정식으로 검증된 것이 없죠. 이스라엘은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시리아 지역 내의 이란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방공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습을 한번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번 달부터 시리아 내 이란 군사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인 소식,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영국이 챌린저2 전차와 AS-90 자주포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정짓고 이들 장비 공유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강의 맷집을 가진 챌린저2 전차가 온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이 괴물 전차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지난 주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챌린저2 전차와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현지 시각 1월 15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영국은 키이우 당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서방산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영국제 챌린저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지원하는 전력은 챌린저2 전차 12대와 AS-90 자주포 30문인데요. 이 가운데 챌린저2 전차 4대는 교육용으로 즉각 지원되고 나머지 8대는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챌린저2 전차는 영국의 독특한 전차 설계 사상이 반영된 전차인데요. 최대 75톤에 달하는 육중한 장갑 덕분에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방어력을 자랑하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다른 대부분의 3세대 전차가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120mm 강선포를 사용해서 장거리 사격 명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면 방어력이 세계 최정상급이어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축전차와 같이 장거리 대전차 저격전에 대단히 효과적인 전차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모든 전차는 정면에서 맞붙었을 때 챌린저2 전차를 파괴할 수 없지만 챌린저2 전차는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이 전차가 전장에 등판하면 러시아군 전차들을 일방적으로 사냥하고 다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보유 중인 227대의 챌린저 2 전차 가운데 148대만 개량하고 나머지 79대를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이들 차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0여 대의 챌린저 2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면 러시아군, 앞으로는 지상전에서의 승리는 꿈도 못 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전차가 챌린저 2 전차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 이 챌린저 2 전차는 기본적으로는 71톤, 외부에 추가적인 짐가 장갑까지 갖췄을 때는 75톤까지 전투력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무겁죠. 이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방어력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챌린저 시리즈, 그리고 그 전 시리즈인 치프텐 시리즈, 그 전인 콩커르 시리즈, 이런 영국 대전차들은 전통적으로 방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에 영국은 라인 군단이라고 해서 독일의 별도의 군단급 부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미국 본토에서 유사시가 되면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소련군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임무인데요. 아무래도 영국군이나 독일군 같이 서방 측 군대의 전차 숫자가 소련군보다 훨씬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은 한 대의 전차로도 여러 대의 소련군 전차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치킨 전차부터 지금 현 챌린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전차보다 장갑이 훨씬 더 두껍고 공격력도 훨씬 더 뛰어난 전차를 추구해왔는데요. 이 챌린저 2 전차는 그러한 영국 전차 설계 사상의 정점에 있는 전차입니다. 자, 이 전차를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장갑이. 이 경사가 져 있다는 것은 같은 중량의 장갑재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두꺼운 방어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차의 장갑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전차 포탄이 날아왔을 때 직각이라면 이 정도 두께를 관통을 해야 되지만 이 장갑재를 이렇게 기울인다면 관통해야 될 장갑재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지죠. 이것을 경사장갑이라고 합니다. 챌린저2는 이러한 경사장갑에 세계 최초의 복합장갑이라고 평가되는 초범장갑이 적용된 대단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전차입니다. 이 전차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요. 이 챌린저2 전차의 전신이었던 챌린저1 전차 같은 경우는 걸프전 당시에 157대가 참전해서 300대의 이라크 전차를 파괴하는 동안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챌린저2 전차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 순찰을 나갔다가 무려 70여 발의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을 맞고 멀쩡하게 기지로 복귀했던 믿기 힘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생존해 있었고요. 전차는 완전히 걸레짝처럼 처참하게 박살나긴 했지만 스스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를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난 전차인데요. 자, 이런 전차가 우크라이나 대평원 전장에 딱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차를 보는 러시아군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포탄을 퍼부어도 모든 포탄을 튕겨내는 전차. 그렇게 전차 포탄을 튕겨내면서 맞았다 하면 박살나는 120mm 강성포의 강력한 포탄을 쏴대는 전차. 이런 전차가 전장에 나타나면 러시아군 전차병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패닉이겠죠. 흥미로운 건 영국이 지금 227대의 챌린저 2 전차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만 개량하고 대부분을 퇴역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챌린저 3라고 해서 이 챌린저 2 전차의 개량을 독일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국은 이 챌린저 전차의 수출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챌린저 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가고 조만간 폴란드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전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전차가 같은 부대의 장비가 돼서 전선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전차 두 가지는 아마도 굉장히 극명한 성능 차이를 보일 겁니다. 챌린저가 어떻게 활약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이 전차는 수출용으로 판촉이 되지 않고 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닌데 레오파르트 전차가 전장에서 정말 여러 대가 파괴되고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K2PL 전차, 이 전차가 유럽 전차 시장에서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